우아한 방어, 열, 온도계가 나오기 수세기 전에도 고열이 질병의 징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었다. 겨우 30년 만에 질병으로 체온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디나렐로 의사는 그가 면역학계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던 1978년에 이렇게 적었다. 디나렐로는 이와 관련한 연구가 시작된 것이 1943년 미국으로 이주한 러시아의 과학자가 고름을 토끼에 주사하면 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라고 보고 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상처가 생겼다는 신호에 가장 먼저 달려오는 호흡증구가 죽어서 쌓인 것이 고름이다. 호흡증구는 주변에 있는 것을 죽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죽는다. 몸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은 죽은 호흡증구 세포인 것이다. 1943년의 논문은 호흡증구가 불을 지핀다고 가정했다. 이것은 사실과 달랐지만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다. 왜 토끼였을까? 토끼는 훌륭한 실험용 동물이다. 토끼는 훈련이 가능하고 행동 변화를 비교적 관찰하기 쉽기 때문이다. 초기 단계부터 토끼에 고름을 주사하면 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것은 정확한 발열 과정을 알아내는 첫걸음이었다.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단서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서 토끼는 열병을 앓는 동안에 혈관을 숫자가해서 열을 보존하기 때문에 토끼의 기가 차가워진다. 토끼는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디나렐로 의사는 기록했다. 이 관찰은 발견으로 이어졌다. 그는 발견 물질은 수면의 요인이었다라고 덧붙였다. 1967년 과학에는 놀라운 발견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혈액세포에 있는 발열물질과 호흡증구가 다르다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물질은 최초로 반응하는 킬러 세포가 아니라 대식세포의 일종인 단핵구에서 유래했다. 초기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세포를 알아내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그렇다면 호흡증구와 단핵구 중에서 어느 것이었을까?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이것이 디나렐로 의사가 예일대학 병원에서 고열에 시달리는 한 여성을 진찰했을 당시에 면역학계의 대략적인 상황이었다. 그 여성은 감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이 높아질 까닭이 없었다. 흥미로운 사례였다. 그리고 디나렐로 의사는 그전부터 열에 관심이 있었다. 저는 젠장, 이게 뭐 하는 문제인지 알아내고야 말겠어라고 다짐했죠. 디나렐로 의사는 그 수수께끼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찰스 디나렐로는 보수던 외곽 지역에서 성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이탈리아인과 유대인, 아일랜드인이 가득한 동네였다. 그의 조부모는 이탈리아 본토와 시칠리아 섬 출신의 이민자였다. 어머니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는 육체 노동자였다. 찰스는 알려진 대로 예일대학 의대에 입학한 뒤에 졸업할 때는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여 상을 받기도 했다. 이것은 열에 관한 논문이었다. 베트남 전쟁이 맹위를 떨치고 있었을 때의 의대생이었던 그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며 지뢰를 밟은 병사들을 치료하는 중에 일종의 선택이어야 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지만 많은 젊은 의사에게는 워싱턴에서 정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전쟁터에 가는 것보다 안전해 보였다. 디나렐로 의사는 연구하기를 원했고 국립보건원에 배치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장소와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다. 진정 위대한 과학의 전당이자 실험과 발견의 꿈의 공장인 국립보건원 건물 10동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의 건물은 거대하고 반듯한 벽돌 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임상연구센터의 일부인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었다. 환자와 과학자의 협업, 그것은 미국과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이 과학 분야에 했던 보기 드문 역사이었다. 50년과 60년 사이에 국립보건원의 예산은 $5,3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늘어났다.
비록 일부 공화당원이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저항하긴 했지만 이러한 재정 지출은 대부분 초당파적인 일이었다. 오늘날 같은 싸움은 볼 수가 없었다. 역사가 증명하겠지만 국립보건원에서 수행한 연구는 계속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그 안에는 제이슨도 포함되어 있다. 암과 에이즈, 자가면역 질환, 독감 등 치명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을 위한 구원의 씨앗이 식당 건물에 뿌려졌다. 이곳에서 진행된 연구는 기초과학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 힘을 입증하고 있다. 기초과학은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즉 구체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특정한 약품 개발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초과학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신정과 실패의 행동이다. 하지만은 그러한 노력에 더해져서 수많은 주요 질병을 치료해주는 생명소가 되어왔다. 디나렐로의 의사의 실험실은 10동 건물의 11층에 사는데 당시 그곳에서는 면역학 연구가 한창이었다. 11층이 인상 깊은 이유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석학들 때문이었다. 11층에서 야심망하고 청명하며 창의적인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 디나렐로는 알아보기 쉬운 사람이었다. 손톱 밑에 토끼의 배설물이 끼어있는 사람이 바로 디나렐로였다. 토끼의 그곳에서 항문용 온도계를 지어본 노래도 생긴 것이었다. 농담이에요. 그가 내게 말했다. 아마도 하지만은 사실은 20년 동안 손톱 밑에 토끼똥이 끼지 않았던 적은 없네요. 1971년 그가 맡았던 첫 번째 임무는 관료적인 것이었다. 동료 연구들과 상사를 부활하는 전문가를 서적에서 인체에서 열과 관련된 분자를 찾아내는 연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일부 연구원은 의심했다. 디나렐로 의사가 열과 관련이 없는 분자를 모두 걸러낼 수 있을까? 게다가 열의 원인이 외부 물질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잠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사람들은 오랫동안 열이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추측해왔다. 하지만 디나렐로는 감염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의대에 다닐 목격했던 여성 루푸스 환자의 사례처럼 몸속의 분자를 통해서 열을 생성하며 외부에서 열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그는 원하는 대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때 한 가지 매우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바로 백혈구를 어디서 얻을지에 대한 문제였다. 매일 어디서 수십억 대의 단위표를 구하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아주 중요한 단계였거든요. 그가 내게 말했다. 장황하게 말하는 편인 디나렐로의 말이 빨라졌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보자. 단핵권은 대체로 대식세포와 유사하다. 차이점을 두면 단핵권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대식세포라는 점이다. 골수에서 나온 단핵권은 며칠이 지나면 조직이 확산되어 대식세포가 된다. 간단히 말해서 디나렐로 의사는 대식세포가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증명을 위해서 대식세포가 많이 필요했다. 디나렐로가 트레일러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트레일러는 국립보건원 주차장에 있었다. 화학치료를 받은 암 환자에게 혈소판을 수혈하는 신기술과 관련된 실험을 위해 그것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처럼 혈소판을 공급하려면 많은 혈액이 필요했다. 백혈구는 트레일러에 있는 연구원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매일 오후 늦게 그곳에 가서 백혈구를 구해왔지요. 그냥 혈액 주머니에 담아왔어요. 토끼들은 털이 휘었다. 마치 내 새끼들처럼 대접을 했지요. 디나렐로 의사가 말했다. 그는 토끼가 수술을 받을 때 얌전히 있도록 토끼마다 2주간 훈련을 시켰다. 2주가 지나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실험 환경을 갖추고 주사할 대식세포를 준비하면서 그는 주변 환경에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저도 열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에서 나온 전염병인 것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오염을 감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항원이나 박테리아가 열의 원인이라고 동료들이 의심한다면 이 실험은 실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디나렐로는 트레일러에서 백혈구 쓰레기를 수거해왔다. 그런 다음에 면역세포를 죽은 포도상 구근과 혼합하여 대식세포의 반응을 자극했다. 그는 토끼의 반응을 알아내기 위해서 혼합물을 토끼에게 주사하는 실험을 했다. 이야기를 하던 그는 당시의 집착을 떠올린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분자를 정지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왜 일찌감치 때려치우고 쉬운 프로젝트를 받고자 하는지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볼까요? 토끼의 생리학적인 변화 때문입니다. 토끼가 움직이지 않고 기가 차가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고요.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분자는 뇌에 무슨 짓을 하는 걸까? 6년 중에서 4년이 지났을 때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었다.
그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소아과 수석 레지던트로 일하기로 한 협약을 따라야 했다. 그가 다시 국립보건원 10동으로 돌아온 것은 1975년이었다. 그때의 면역학 분야에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법의 개발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는 개별 분자를 식별하여 정지하거나 치료낼 수 있는 방사성 표지법이었다. 두 층 아래인 9층에 그 기법의 전문가가 한 명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 안핀슨으로 이미 1972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디나렐로는 안핀슨에게 토끼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사람은 점점 분자 정제를 향해 전념했고 정지된 분자를 다른 오염물이나 분자와 격리했다. 그러던 77년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분자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있다. 분자가 사라지자 디나렐로서는 열을 유발하는 분자가 너무 정지되어서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분자의 양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만은 여전히 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역시 중대한 발견이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하기가 어렵다. 몸의 주요 반응을 일으키기는커녕 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아마 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것 같네요. 그가 말했다. 전문용어로 그는 킬로그램당 10나노그램만 있으면 열을 내는데 충분한 물질을 발견한 것이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누가 얼만큼의 양을 상상하든 1000분의 1 정도의 급소량이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분자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 분자는 단위코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위코는 대식세포와 비슷한 면역세포이지만 이제는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디나렐로 의사는 그것을 백혈구의 발병원이라고 불렀다. 백혈구에서 나온 방화범이라고 그 친구를 알아낸 거예요. 이런 호중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건 단위코였어. 포시 의사가 회상했다. 그는 시골층에서 디나렐로와 함께 연구하고 있었다. 포시가 내게 이야기를 할 때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이처럼 면역학 용어가 난무하는 대화에서 그가 흥분한 덕분에 외부인했던 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잠시 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그의 기본 상태를 봐서는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디나렐로는 1977년에 첫 번째 논문을 발표했다. 그가 한 발견은 처음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독일인들이 내 논문에 반박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들은 그가 오염되었다고 말했어요. 디나렐로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79년 스위스의 주체로 에르마팅겐에서 제2회 인포카인 워크숍이 열렸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인정하며 이른바 중재자라고 불리는 것에 새로운 이름을 부여했다. 그 후에 백혈구의 발열 원인 인터류켄으로 알려진다. 인터는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며 류케인은 백혈구와 마찬가지로 흰색을 나타내는 그리스에서 온 말이다. 넓은 의미에서 백혈구의 발현원은 일종의 중재자인 전달자였다. 첫 번째 인터루킨 1이 탄생했다. 디나렐로는 의사는 충분히 산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신에게 이 정도 수준의 지식만 있어도 면역학에서 학사학위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이번에 디나렐로 의사는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 1970년대 중반 어느 토요일 아침에 10동 건물의 11층에서 디나렐로는 다른 과학자와 함께 정지된 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터루킨 1이 더 큰 면역계에도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었다. 열을 유발하는 것 말고도 무언가 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말해서 그 실험은 약해진 인간 바이러스를 토끼에게 전달하여 인터루킨을 작용하고 거기서 나온 산물을 생쥐에게 주입한 다음에 T세포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었다.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개수실로 들어갔다. 그것에서 방사성 표시를 측정하는 기계가 가이거 계수기처럼 특정 분자나 세포를 측정할 때마다 딸깍거린다. 우리는 T세포가 활성화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에 한 번씩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계수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비비비다비드 SF에서 나오는 장면 같더라고요. 디나렐로가 이상 말했다.
실험실에서 생쥐 T세포와 자극에 관한 연구를 해오던 과학자가 있었다.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T세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레니가 내게 묻더군요. 도대체 나한테 보여준 게 뭐냐고 말이에요. 디노렐로는 이것이 내가 보았던 것보다도 100만 배나 할 바라고 말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말하면 그것은 인터레킨 원이 열뿐만 아니라 T세포의 반응도 유발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건가? 당시 면역하기 많은 부분이 여전히 T세포와 B세포, 특히 동맹군의 살인간의 T세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보자. 하지만 이제 대식세포가 T세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반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1976년부터 79년까지 논문 쓸 생각하니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요. 디노렐로가 말했다. 토끼에게 열을 일으키는 인간의 타니코에서 나온 분자가 어떻게 생쥐에게 부부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거는 면역학자에게 이단이었어요. 정리에 옳다고 증명될 디노렐로 의사 아이디어는 우리가 면역기를 이해하는 방식 및 면역기를 관리하고 다루는 방식에 대한 핵심을 파악한 것이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는 우아한 방어 체계의 보기 드문 복잡성을 보여주는 수십 가지 강력한 분자의 발견과 임무가 중복되는 다수의 행위자 소설만큼이나 기이한 과학의 기적을 보았다. 이제 플래시 고든이 등장할 차례다. 플래시 고든. 자, 플래시 고든. 1960년대에 만화 중경 플래시 고든을 보면은 우주선에 있는 의사들이 죽음을 앞두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터피렌인 기적의 약을 사용한다. 플래시 고든은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약은 허구가 아니었다. 그 약의 개념은 몇 년 전에 스위스 과학자와 영국인 과학자가 바이러스와 병아리를 대상으로 시험한 도중에 흥미로운 모습을 관찰하면서 나온 것이었다. 두 과학자는 달걀에서 바이러스를 추출하여 산성 용기에 담가서 죽인 다음에 죽은 바이러스를 다른 달걀에 넣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성장하지 못했다. 죽은 바이러스가 산 바이러스의 성장을 방해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인터페론이 인터페론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들이 세운 이론은 성장을 억제하는 비활성 바이러스에서 보낸 신호를 건강한 세포가 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말은 여기 분위기가 별로니까 힘별 필요 없어 같은 메시지를 경적에 넣으며 보냈다는 뜻인가? 인터페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혹은 인터페론이 정확히 무엇인지 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면역학은 점차 인터페론이 정보 전달 시스템을 분리하여 한 곳에 모아놓을 수 있다는 개념에 매혹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연 물질을 이용하여 병과 싸운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외부 물질을 중심으로 개발되는 약물은 거의 변함없이 부작용을 유발했다. 면역계의 관심을 불러와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끔찍한 독성 물질을 이용하여 정령을 공격하는 공포의 화학요법이 있다. 하지만 자기 몸이 불바다가 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대신 무해한 죽은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살아있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러한 전망은 미생물 기술의 발달로 인터페론의 특성을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밝아졌다. 인터페론은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한 유전자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었다. 또한 지금에야 인터페론이 단백질로 밝혀졌지만 1970년대에는 여러가지 하위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분야에 응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인터페론과 유사한 약품의 시장 가치가 수백억 달러에 이르던 시기가 잠시 있었다. 이제는 직접적인 치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말이다. 간염 같은
치료해서 인터페론은 면역계에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신체의 방어력을 강화한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과학자들이 인터페론을 정지해야 했다. 인터루킨을 정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중요한 단계인 것이다. 이때 지금까지 면역학계 외부인이었던 한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 준으로 과학계의 성별 장벽을 선선조복이 내고 오랫동안 남성이 지배하는 분야에서 자아의 정의를 확장한 여성 세대의 일원이다. 1966년에 그녀는 렌셀러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돋보이던 존재였으며 수강자 중에 화학을 전공하는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인류 공대에 몇없는 여학생이었다. 보기 드문 경우였죠. 그녀가 말했다. 동료 학생들은 대체로 동료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남자 선생님들이라고 늘 당황하는 것은 아니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는 선생님도 있기는 했지만요. 그녀는 회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아 졸업할 때에는 최고의 화학도로 선정되었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마침내 과학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주는 1976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어서 국립보건원 10동 건물 9층에서 크리스천 안빈센의 실험실에서 합류했다. 안빈센은 디나 델러에게 인터랙기를 격리하는 화학 기법에 자문을 해준 인물이다. 디나 델러가 11층에서 토끼를 대상으로 연구했다면 9층에서 연구하는 주은의 실험 동물은 양이었다. 양은 실험실에서 키울 수가 없었다. 양은 베리스에 있는 10동 건물에서 자동차로 45분 거리에 있는 메릴랜드 풀스빌의 한 농장에서 기르고 있었다. 그것은 본격적인 동물원이었다. 생지, 양, 원숭이, 물론 토끼도 있었다. 배달원이 며칠마다 10동 건물에서 죽은 인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농장을 찾았다. 농장에서 수의사들은 일부 정제된 인터페론을 양에게 조사했다. 그 다음에 백혈구를 포함한 혈장을 추출했다. 아이디어는 이러했다. 양의 혈장에는 인터페론에 반응했던 항체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항체를 이용하여 인터페론을 정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순수한 인터페론을 얻어내자 주인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온 현역원 등이 인터페론의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밝혀냈다. 4년이 걸리기는 했지만 1980년 그들은 인터페론의 정지된 형태를 설명하는 논문을 발표했고 조정 및 테스트를 거쳐서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었다. 마침내 연구원들은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인터페론, 즉 알파, 베타, 감마를 확인했다. 그리고 훨씬 뒤에 람다가 나타났다. 이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이 부분은 생략하고 12가지의 관련 단백질로 이루어진 작지만 강력한 인터페론 A의 중요성과 역할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인터페론은 우리의 몸이 외부 물질, 바이러스 종양을 처리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방어벽 제1선이죠. 주은이 내게 말했다. 책이나 전자책 너머로 독자 여러분이 어리둥절한 표정이 느껴진다. 앞에서 이미 다른 세포나 물질이 방어벽 제1선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맞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뭔가 놓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면역계는 중복되는 것이 다소 존재한다. 방어벽 제1선 쓸데없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제2선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주는 파티 같은 이 축제는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다면적이다. 그러한 정신 나간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다수의 사고뭉치가 서로 다른 전술을 사용하며 파티를 어슬렁거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다양한 유형의 세포가 인터페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가 코나 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자. 침입한 바이러스는 건강한 세포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 세포는 외부에서 온 물질과 일치하는 분자를 찾는다. 작은 세포 안에서 일종의 슈퍼컴퓨터 같은 과정이 시작이 되어 단백질의 변화로 이어지고 알파, 베타, 람다 인터페론의 분비가 차례로 일어난다. 혹은 침입에서 인해서 세포가 죽을 수 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세포는 단백질 변화를 마무리하여 인터페론을 생성한다. 주변을 둘러싼 다른 세포들이 인터페론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이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주은의 말이다.
그러한 인터페론은 독립된 영역을 방어하거나 몇 시간 만에 몸 전체에 퍼질 수가 있다. 세포들은 계속하여 신호를 알아듣고 인터페론과 세포를 보호하는 기타 단백질을 생성하기 시작한다. 일단 생성된 인터페론은 이름에 걸맞게 단백질 생산을 유도하여 바이러스가 스스로 번식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와 함께 부작용이 일어난다. 인터페론이 분비되면 구역질이 날 겁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파오지요. 끔찍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직접적인 바이러스의 영향이 아니라 반응에 의해서 행동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한다. 경고 시스템은 염증을 생성하는 동시 구역질을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시작한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피곤하고 아프고 열이 난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그 결과 신체 에너지를 일을 하거나 조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에 분산하게 되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어 체계에 필요한 에너지는 그리 많지가 않다. 면역기가 당신을 돌보는 방법 중에는 당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상태가 별로일 때는 일을 중단하고 몸을 치유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훨씬 복잡하다. 여기는 앞으로 나올 예정인 자가 면역으로 고통을 받는 린다와 메로디스의 이야기가 요용할 수가 있다. 드러난 면역기가 강한 반응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별로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에 관해서는 계속 신경을 쓰자. 그들의 이야기는 핵심적인 과학 이야기를 더함으로써 더 이해하기 쉽고 의미가 풍부해질 것이다. 인터페론은 면역계의 반응을 유도하는 다양한 화학물질 중의 하나다. 이러한 일련의 화학물질은 질병에 대해서 대처법 등을 포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이토카인을 만나보자. 사이토카인은 다른 면역세포에 작용을 촉진하는 세포의 분비물이다. 사이토카인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이토카인을 내보내는 것은 인터페론이나 다수의 다른 면역계의 구성원이다. 생명의 축제에서 외부 물질이 파티에 난입한다면 면역세포들은 다수의 사이토카인을 서로에게 보낼 수도 있다. 통신에서 펄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는 면역기를 이해하는 데 잘 지적하고 있다. 이 개념은 면역계 통신망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방어망은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낸다. 고열의 경우 신호는 내 안에 있는 체온 조절의 신경학적인 정신부인 시상하부에 도착한다. 그런 다음에 신호는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다른 세포의 체온을 높이려는 명령을 전달한다. 인터페론이 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면역계의 통신망은 힘과 속도, 거리면서 지금까지 발명된 그 어느 통신망과도 견줄만하다. 단위권은 인치로도 우주 전체에 명령을 전달한다. 그것도 무선으로 실제 세포 크기의 수백만 배만큼 멀리 떨어진 곳까지 명령을 전달한다. 이러한 통신은 본질적으로 무선 통신입니다. 한 세포가 다른 세포와 접촉하지 않아도 되지요. 라고 포시 의사는 말했다. 면역계는 가소성과 유연성이 있으며 어마어마하게 복잡하다. 고급 슈퍼컴퓨터 같다고요. 1950년대 밀러 박사가 형선이 단지 공간만 낭비하는 것이거나 신호의 무심한 농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이래 면역학이 어디까지 왔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흉선에서 T세포가 만들어진다. B세포는 골수에서 태어난다. 그들은 림프를 구성하는 터널과 혈관을 흘러 림프샘과 림프 조직에 모인다. 그들은 소방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본부나 감시센터와 비슷하다. T세포는 수정세포가 경보를 내리면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병사와 장군처럼 행동한다. B세포는 항체를 이용하여 마치 자물쇠를 찾는 열쇠처럼 항문을 찾는다. 대식세포와 호중고 자연세포들은 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감시하고 분석하고 죽인다. 이들의 네트워크는 신호와 화학적인 전달 과정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페론과 인터리우킨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그리고 열병처럼 강력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개념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단계적인 반응의 일종이다. 면역계는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악성 종양 등의 뒤를 쫓는다. 의식적인 수준에서 절대 느낄 수 없는 사소한 위험 요소, 우리들 병들게 하는 중간 수준의 위협 요소, 그리고 면역계가 없었다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위협 등을 감지하며 쉬지 않고 일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적어도 밀러가 살았던 시대의 과학보다 복잡한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분자와 사이토카인을 찾아낼 무대가 마련되었다. 한때는 T세포와 B세포만 있었지만 갑자기 생명의 축제를 감시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분자들이 많아졌다. 이들의 개별적인 발견에는 전체적인 목적이 드러났다. 물론 일부는 외부 물질의 식별 및 공격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우리의 면역계가 감염 반응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일을 한다. 이들 모두를 인터류킨이라 하며 약으로 AIL이라고 나타낸다. 이들은 신체를 돌아다니며 외부에서 온 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로 점검한다. 예를 들면 AL1은 열을 유발한다. 2는 T세포의 성장을 돕는다. 6가 있으면 B세포가 성장한다. L2와 6는 강력하지만 한 가지 반전이 있다. 이들 인터루킨의 문제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호가 너무 공격적이다. 이로 인해서 인체가 지나치게 포악하게 공격한다. 이것을 자가 면역이라고 한다. 베르데스 이른다처럼 이렇게 자가 면역, 만일 하지 못하면 자가 면역에서 오는 위협은 치명적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면역계가 독자적인 확인과 균형의 체계로 진화한 것이다. 사실 염증의 연료가 되는 일련의 단위코 세포 중에는 염증을 약화시키는 단위코 세포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IL-1이 패밀리가 수십 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 다수는 항염증의 특성을 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런 핵심적인 주요 면역계 단백질 변종의 3분의 1 이상은 면역계를 흥분하지 않게 억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항생물질 이전에 이러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감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라고 티나 옐러는 말한다.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은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이토카인은 어떻게 염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 사이토카인이 없애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항염증 성 사이토카인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염증으로도 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 시스템이 강력하다는 의미다. 완전히 방치된다면 약간의 염증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 디나렐러 의사는 면역계 때문에 인체가 경찰국가가 되었다는 비유를 좋아한다.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는 염증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필요하죠. 하지만 경찰이 너무 난폭하다면 피해를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단백질 발견은 포시가 내게 면역계에 대해서 그토록 열변을 토했던 것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바로 면역계가 슈퍼컴퓨터라는 것이다. 포시는 면역계의 목표를 재정의할 준비를 마쳤다.